1646년 3월 15일 조선의 궁궐에 서슬퍼런 어명이 내려집니다. 왕이 자신의 며느리인 세자빈 강씨에게 죽음을 명령한 것입니다. 당시 인조실록에는 인조의 섬뜩한 명령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인조는 강씨는 성품이 흉악하고 기질이 악독하여 주상인 나를 해치려 하였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니 폐출하여 사사하라고 명했습니다. 영의정을 비롯한 모든 신하가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눈물로 만류했지만 왕의 사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대 최고의 엘리트 여성이자 훗날 조선의 국모가 되어야 했을 소현세자빈 강씨는 시아버지가 내린 독약을 마시고 36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도대체 왜 인조는 며느리를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록이 증명하는 잔혹한 정치적 살인이었습니다. 비극의 주인공 강씨는 우의정을 지낸 강석기의 딸로 서인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1627년 17세의 나이에 세자빈이 된 그녀는 병자호란의 패배로 남편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그곳에서 그녀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당시의 기록인 심양일기는 그녀의 활약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조선 조정에 막대한 물자를 요구했지만 인조는 지원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굶어 죽을 위기 속에서 강비는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녀는 심양 근처의 황무지를 불화받아 대규모 농장인 둔전을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씨앗만 뿌린 게 아니었습니다. 강비는 조선에서 데려온 사람들과 현지인들을 고용해 체계적인 영농 시스템을 구축했고 쌀과 곡식을 대량으로 생산해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무역 수완이었습니다. 강비는 생산한 곡식을 청나라 시장에 내다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나라 상류층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질 좋은 한지, 약재인 생강 말린 곶감, 그리고 당시 기호품으로 급부상하던 담배 등을 들여와 청나라 귀족들에게 비싸게 팔았습니다. 또한 청나라 황실 여인들과 직접 교류하며 인맥을 쌓고 심양관 내에 새로운 무역 건물을 증축할 정도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심양일기에는 강빈의 처소가 마치 시장 바닥처럼 북적거렸고 은화가 창고에 가득 쌓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교 국가의 세자빈이 국제적인 무역 상사 CEO로 변신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악착같이 번 막대한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자신의 사치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그 돈을 들고 노예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병자호란 때 끌려와 짐승처럼 팔려다니던 조선 백성들을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키는 이른바 속환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노예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솟아 조선 조정조차 포기했던 일을 며느리인 강빈이 자신의 능력으로 벌어들인 은화를 풀어 해결한 것입니다. 낯선 적국 땅에서 백성들을 입히고 먹이고 구해낸 것은 무능한 왕 인조가 아니라 바로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인조의 질투와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인조의 증오가 얼마나 심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인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44년 소현세자 부부가 잠시 귀국했을 때입니다. 당시 강비는 친정아버지 강석기의 상을 당한 상태였기에 성묘를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인조는 이미 장례를 치렀는데 굳이 가서 곡을 할 필요가 없다며 며느리가 친정 대문조차 밟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먼 길을 온 며느리의 슬픔조차 외면한 비정한 시아버지였습니다. 1645년 영구 귀국 후 남편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자 인조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1646년 1월 인조의 수라상에 오른 전복에 독이 들어있다는 전복구이 독살 미수 사건이 터집니다. 인조는 즉시 강빈을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이것은 며느리가 한 짓이다. 그 아이의 성격이 본래 흉악하여 나를 죽이려 한 것이다. 하지만 실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가 막힌 사실이 드러납니다. 독을 먹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전복에 독이 있다는 물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인조는 강빈의 궁녀들을 잡아들여 참혹하게 고문했지만 궁녀들은 죽어가면서도 빈궁마마는 억울합니다라고 절규할 뿐 끝내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없었고 오직 시아버지의 심증만이 칼날이 되어 며느리를 겨눴습니다. 결국 1646년 3월 인조는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인조실록은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차갑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씨를 폐출하여 사사하였다. 드디어 사약을 내리니 강씨는 성격이 거세어 조금도 뉘우치는 뜻이 없었다. 사과는 그녀가 뉘우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행간을 읽어보면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뉘우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죄가 없기에 비굴하게 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내린 독배를 피하지 않고 자신의 결백을 침묵과 당당함으로 증명하며 3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그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조의 분노는 며느리의 가문을 향했습니다. 강빈이 사약을 받은 직후 그녀의 친정은 말 그대로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7순이 넘은 노모와 4명의 남동생은 매를 맞아 죽거나 처형당했습니다. 명문가였던 강석기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어린 손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강빈이 남긴 세 아들은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배 1년 만에 첫째와 둘째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조는 손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냥 그곳에서 장사 지내라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왕손의 시신을 객지에 묻으라는 비정한 처사였습니다. 신하들이 울면서 반대하여 겨우 시신을 수습해오긴 했지만 인조는 끝내 슬퍼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억울함이 풀린 건 70년이 지난 숙종 때가 되어서야 가능했습니다. 숙종은 그녀의 죄가 없음을 인정하고 복권시키며 민회빈이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여기서 민은 백성들의 아픔을 가엾게 여긴다는 뜻이고 회는 품어주지 못한 슬픔을 위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의 시계를 돌려 상상해봅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왕위에 오르고 강빈이 왕비가 되어 조선을 이끌었다면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심양의 거친 벌판에서 보여주었던 그 탁월한 국제감각과 실용적인 경영 능력이 조선 전체에 펼쳐졌다면 우리는 더 일찍 자주적인 근대화를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꽉 막힌 성리학의 나라가 아니라 백성을 배불리 먹이고 부국강병을 이루는 실용의 나라.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이 꿈꾸던 조선이었습니다. 인조의 한없이 작았던 마음은 단순히 아들 부부의 목숨만을 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맞이할 수 있었던 가장 찬란한 미래를 그의 손으로 영영 놓쳐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